온 마을이 굶어 죽어가던 그 해, 오직 한 집만 쌀이 넘쳐났습니다. 그 집 안방엔 절대 열어선 안 되는 뒤주가 있었지요. 그가 뒤주를 연 순간 그 집 쌀은 사람을 먹고 자랐습니다.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그 집 뒤주를 열었을 때 쌀이 아니라 사람 뼈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집에서 사라진 머슴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고향도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처음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땅은 갈라졌으며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벌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리풀 끓이고 풀뿌리를 씹었습니다. 아이들의 배는 북처럼 부풀었고 노인들은 눈을 반쯤 감은 채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이미 가신 건지 구분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 한복판에 딱 한 집만은 달랐습니다. 높은 소슬대문, 기름칠한 기둥, 잘 다듬어진 돌담, 담장 너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담을 넘어 골목까지 흘러나왔지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담장 밖에 쪼그리고 앉아 침을 삼켰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집은 이 고을에서 대대로 이름난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주인의 성은 최가였고 고을 사람들은 그를 최부자라 불렀지요. 땅이 얼마나 넓었던지 그 집 소작인만 해도 마을 3개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을의 지주들도 곳간이 줄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최부자의 집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흉년에도 단 한 번도 곳간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불어났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은 절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혈색이 돌던 사람들이 몇 달이 지나면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이 움푹 파이고 손등의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도드라졌지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액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미라처럼.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하나둘 담장 너머로 실려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나는 맷돌 소리, 그거 산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여. 사람들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만은 끝까지 웃지 않았지요. 그 이듬해 봄, 길남이라는 청년이 최부자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8, 부모를 흉년에 잃고 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했던 청년이었지요. 다른 곳에서는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최부자 집에서 먹을 것을 넉넉히 준다는 소문은 길남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실려 나간 머슴들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치입니다.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길남이 처음 최부자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바깥마당, 앞마당, 별채, 헛간, 곡간이 줄지어 이어졌고 곡간마다 쌀과 보리와 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마을에서 이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최 부자는 길남을 직접 불러 앉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도포를 입고 두툼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했지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굶기지 않겠네.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넉넉히 줄 테니 시키는 일만 성실히 하게나. 길남은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게. 안채 깊숙이 있는 안방. 그 안에 검은 뒤주가 있네. 그 근처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말게.
볼 일도 없거니와 만약 그쪽으로 발걸음이라도 향하는 날에는 당장 내쫓을 것이네. 뒤주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길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밥상을 받으며 길람은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맛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다가 먹는 밥이니 맛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달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단맛이었지요. 몸이 빨아들이듯이 넘어갔습니다. 길람은 그 감각이 마음에 걸렸지만 배고픔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그냥 먹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길람이 행랑채에 누워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득, 바득바득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손톱이 나무판을 긁을 때 나는 그 섬뜩한 소리였지요. 처음엔 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내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가는 맷돌처럼 바득바득바득. 그리고 조금 뒤 최 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자 있는 안방인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말소리는 낮아서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만한 사람이 무언가에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간청하듯이, 두려운 무언가를 달래듯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낮고 기름진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히히히. 길람은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요. 다음 날 아침, 길람은 밥을 먹으며 슬쩍 다른 머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수? 머슴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밥만 먹었지요.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이미 무감각해진 것인지. 그리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 길람은 더 이상 물어볼 머슴이 없어졌습니다. 그 머슴이 실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위기 뒤주가 먹는 거 0800 1300.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길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행랑채를 나서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 쪽으로 걷는데 안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안방문을 열고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작은 항아리였는데 입구에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천에는 검붉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길람의 코끝까지 닿았지요. 비릿하고 쇳내 나는 피 냄새. 다른 하나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 깊숙이 들어가더니 그 검은 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지도 않은 채 뒤주의 옆면에 나 있는 작은 틈새의 피 항아리를 기울여 흘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들을 한 장씩 집어 그 틈으로 밀어 넣었지요.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람은 멀리서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앞서 실려 나간 머슴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만은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도 이름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지요. 모두 이 집에서 일하다 실려 나간 머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으로 피 항아리를 완전히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뒤주 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주의 이마를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드셨소.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시오. 길람은 그 자리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그러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길람은 안채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안방 근처에만 가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인데 거기서만 차가웠습니다. 살 속으로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지요. 머리카락이 스스로 쭈뼛 서고 목덜미에 누군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꽃가는 쌀로 가득했습니다. 쌀에서는 마땅히 고슬고슬하고 달큼한 냄새가 나야 했지요. 그런데 그 집 곳간에서는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은 냄새. 쌀 자루 사이에서, 마룻바닥 틈새에서,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냄새는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길람은 어두운 공간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막혀 있었고 숨을 쉬면 나무 냄새와 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좁고 어둡고 꼼짝할 수 없었지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밥을 내놓아라. 아주 늙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눈먼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눈은 하얗게 덮여 있으며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지요. 그 거지가 길람의 목을 두 손으로 감아쥐었습니다. 내 밥을 내놓아라. 내 밥을. 길람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먼 거지의 손이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지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어졌습니다. 길람은 잠이 무서워졌습니다. 밥은 먹어도 기력이 붙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실려 나간 머슴들의 그날 얼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길람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 뒤주가 먹고 있는 거라는 것도. 그날은 최 부자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집에 잔치가 있어 이른 아침에 가마를 타고 나갔지요.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길람은 그날 오전 내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몸은 이미 반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머슴들처럼 지게에 실려 나갈 것이 뻔했지요. 그러나 뒤주의 손을 댔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어떤 해가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람은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다면 한번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모두 들에 나간 오후, 길람 혼자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대낮인데도 안방 앞에만 서면 한기가 발끝에서 올라왔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서자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내, 그리고 그 아래 묻혀있는 쌀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이상한 냄새. 안방 안쪽 어둑한 구석에 뒤주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보통 뒤주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른 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크기였지요. 나무는 오랜 세월에 검게 물들어 있었고 표면에는 가로로 여러 줄의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긁어댄 자국이었습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든 자국이. 밤마다 들리던 그 바득바득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는 크고 무거운 쇠자물쇠였습니다. 길람은 마당에서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쨍그랑.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길람은 두 손으로 뒤주 뚜껑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길람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뒤주 안에 쌀이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쌀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그런데 그 쌀 사이사이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뼈가루였습니다. 바스러진 흰 뼈가루가 쌀과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작은 뼈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뼈였습니다. 발가락 뼈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쌀에 반쯤 파묻힌 해골들이 겹쳐서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은 넘었습니다. 길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실려 나간 머슴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담장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잔치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길라마, 최 부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늘 기름지고 느긋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달랐습니다. 낮고 날카롭고 무언가 눈치를 챈 듯한 긴장이 담겨 있었지요. 안채로 들어서던 최 부자는 열린 안방문과 끊어진 자물쇠와 뒤주 앞에 서 있는 길람을 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름지고 번들거리던 얼굴이 한순간에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뚜껑을 닫아라. 지금 당장 닫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출렁였습니다. 물결 치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겨있던 손 하나가 천천히 쌀 위로 떠올랐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그 손이 뒤주 밖으로 뻗어나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뒤주 테두리를 넘어 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주에서 뻗어나온 손 하나가 최 부자의 발목을 움켜쥔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을 빼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힘은 살아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원한이 뭉쳐있는 힘이었지요. 그리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건조하고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닌 소리로. 내가 준 밥이 부족하구나. 이제 내 살점을 다오. 최 부자의 몸이 뒤주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루를 쓸며 손톱이 나무를 긁으며 그 거대한 몸이 뒤주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길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뒤돌아 달렸습니다. 안채를 빠져나오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가 불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냥 집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고 기름진 집이 기둥부터 석가래까지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습니다. 흉년에도 마르지 않던 곡간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쌀 타는 냄새가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비릿하고 탁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도 담장도 소슬대문도 흔적이 없었지요. 수십 년 된 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 한가운데 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뒤주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뒤주만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주의 바깥면은 온통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결 하나하나에 검붉은 빛이 깊이 배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뒤주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개도 그쪽으로는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길람은 평생 쌀밥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쌀밥이 상 위에 오르면 길람의 눈에는 쌀이 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작고 동글동글한 나달들이 그에게는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뒤주 속 해골들의 치아처럼 수십 명의 죽은 자들이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것처럼 길람은 죽는 날까지 쌀밥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잡곡을 먹고 보리를 먹고 그렇게 살다 늙었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그 쌀이 맛있던 이유를 나는 지금도 알고 있다. 사람의 진액으로 지은 밥은 세상에서 제일 달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만석군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 뒤주가 어떻게 그의 집에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곡간이 넘치고 풍년이 들고 재물이 불어나자 그는 뒤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겠지요. 공짜로 불어나는 재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쌀밥은 과연 깨끗한 땅에서 자란 것입니까? 혹 누군가의 원한을 먹고 자란 것은 아닌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